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 생물 20장 바이오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NA 클로닝입니다. DNA 클로닝이란 말 그대로 DNA를 복제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자, 인위적으로 복제하는 건데 특정 유전자를 이제 우리가 이게 DNA라 칩시다. 원형의 DNA가 있으면은 혹은 뭐 선형 DNA라도 상관없어요. DNA가 있으면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이 들어있겠죠. 자, 요거를 연구를 하고 싶어요. 연구를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특정 분야의 유전자 DNA들을 대량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기술을 DNA 클로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플라스미드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플라스미드는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핵생물이 있으면 혹은 효모도 플라스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핵생물 중에 어쨌든 얘들이 자기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작은 DNA들을 이렇게 원형의 상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염색체에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그냥 아주 독립적으로 세포 분열과 상관없이 막 복제를 하는 원형의 조그만한 DNA들을 플라스미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조합 플라스미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제조합 플라스미드는 뭐냐면은 이 플라스미드들을 박테리아에서부터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리를 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원하는 요 유전자 있죠? 요거를 인위적으로 여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자, 크기를 제가 그냥 이거 확대한 거고 요거는 작게 그린 겁니다. 하여튼 안쪽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플라스미드가 이제 벡터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벡터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볼게요. 클로닝을 할 때 벡터 역할을 요 플라스미드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조합 박테리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제조합 박테리아는 이런 제조합 플라스미드들을 가만히 그냥 놔두면 얘들이 복제가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미생물대로 다시 집어넣는 거, 요거를 형질 전환이란다 했습니다. 그래서 형질 전환시킨 박테리아, 자, 원래 자기 유전자는 있을 거고요. 이런 새로운 벡터가 들어온, 새로운 플라스미드 벡터가 들어온 이런 애들을 제조합 박테리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요 안쪽에서 플라스미드들이 막 복제를 할 거고요. 자, 얘들이 세포질 분열을 할 때 플라스미드들도 나눠서 가져가게 되죠. 그럼 얘들이 다시 복제를 하게 되면은 요 플라스미드들을 대량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즉 유전자가 증폭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요 유전자가 만약에 단백질을 발현하는 애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애다, 그러면은 안쪽에 내부적으로 단백질들이 생길 거고요.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생긴 겁니다. 단백질들이 생긴 거고, 이런 단백질들을 얻을 수 있는 애들도 제조합 박테리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제조합 플라스미드의 기초 연구와 다양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선 유전자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식물한테 도입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식물에 병충해 저항성 유전자를 도입한다. 사실 이런 식물이 있죠. GMO 식물 이렇게 부릅니다. 콩, 옥수수 이런 애들을 이미 대부분 지금 GMO 식물들이죠. 자, 그 다음 유해한 물질을 막 정하기 위해 가지고 박테리아에다가 분해 효소 유전자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스티로폼 같은 거 막 분해하기 위해서 스티로폼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을 많이 만들어내면은 그 미생물들이 효소를 막 밖으로 분비하게 되면은 스티로폼을 분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에 대한 기초 연구돼 있네요. 단백질은 주로 질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심장 질환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심장에 이제 혈전이 생기면 막히게 되죠. 그럼 동맥경화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혈전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막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사람 발육을 증진시키는 인간 성장 호르몬 같은 거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당뇨와 관련된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니까 그로스 팩터 줄여서 적을게요. 아니면은 뭐 인슐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클로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한 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특정한 염기 서열이 있다고 칩시다. 염기 서열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한 6개 정도 되는 염기 서열이 있다 치면은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염기 서열을 쌍방으로 인지를 합니다. 양쪽 다 인지를 해가지고 어떤 인식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이런 식으로 자른다든지 아니면 가운데 이렇게 자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식 자리 혹은 제한 요소 자리라는데 이들을 잘라내는 세균의 효소를 제한 효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제한 요소의 역할이 뭐냐면요, 박테리아가 파지나 아니면 다른 생명체 DNA가 자기 몸에 들어오면 싫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박테리아의 면역 체계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기 유전자에다가 뭐 아데닌이나 시토신 같은데 메티라를 시켜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고 새로 들어온
들어온 애들은 이런 메티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요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내버리는 거죠. 참고로 이게 뭐 그냥 DNA다 칩시다. DNA가 길쭉하게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있다 치면은 지금 이 길이가 제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그 길이가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길이가 그렇게 막 길지가 않아요. 보통 한 대여섯 개 정도 인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자리가 나올 확률은 엄청 긴 DNA에서 상대적으로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한 요소가 인식하는 부위는 DNA 분자에서 여러 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를 DNA에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확률상 잘리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절편들을 제한 효소 절편 이렇게 부릅니다. Restriction Fragment 이렇게 불러요. 제한 요소에 의해 가지고 잘린 DNA 분자들입니다. 참고로 DNA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한 요소는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심화에서 원래 가르쳐 드리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여기서 조금 언급을 할게요. 네, 그래서 제한 요소 인식 부위가 있습니다. 이런 게 제한 요소 인식 부위예요. 보통 대여섯 개이긴 한데 뭐 짧으면 한 4개 정도, 길면 한 8개 정도 요 정도 해가지고 짧은 서열로 된 대칭 구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대칭 구조. 그래서 회문 구조라는 걸 형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COR1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COR1은 뭐냐면은 대장균이 생성하는 제한 요소 이름이 이 COR1인데 얘가 인식하는 부위가 어떻게 생겨 있냐면은 자, O' 쪽에 GAATTC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개죠. 자, 그럼 거꾸로 쓰면은 얘는 3'부터 자, CTTAAG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잘 보면은 지금 요쪽으로 읽으나 요쪽으로 읽으나 전부 똑같습니다. GAATTC, GAATTC. 자, 요런 구조를 회문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한 요소는 요런 구조를 인식하고 이런 구조를 회문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절단되는 형태도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 요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기 서열을 있을 때, 자, 요쪽 잘렸다 칩시다. 그러면은 잘라내고 나면요. 자, 요런 거 하나 하고요. 요런 거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얘들 둘은 지금 상보적이라 이중가닥을 형성하고 있겠죠. 그래서 잘라낸 걸 보면은 자, 요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얘들은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연기가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있고 뒤에 이어가지고 쭉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딱 생긴 거, 이런 거를 스티키 엔드 혹은 점착 말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형태로, 그래서 이거를 또 영어로 staggered way 이렇게 표현해요. 자, 영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영어 왜 자꾸 알려드리냐면은 이거 뭐 경상대 같은데 다 영어로 나오거든요. 문제가 보기도 영어로 나오고요. 뭐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유형이 작년이 그랬었던 거고. 하여튼 어쨌든 영어는 결론적으로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원광대 이런 데도 중간중간에 단어들을 영어로 그냥 막 출제를 해요. 교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좀 외워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DNA 인사나 당 구조를 절단해가지고 자, 단일 가닥 말단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반면에 블런트 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블런트 엔드는 뭐냐면은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6개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아까 그냥 이런 식으로 잘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얘들은 수소 결합을 이렇게 뭐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수소 결합을 뭐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뭉뚱하게 끝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무딘 말단 혹은 블런트 엔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끌렸기 때문에 자, 얘들은 나중에 만나면요, 여기랑 지금 상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려도 나중에 다시 얘들이 수소 결합을 해가지고 붙을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여기는 붙을 게 없죠. 서로 붙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미 다른 서열이 오더라도 이렇게 그냥 붙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라이게이즈가 붙여주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죠. DNA 연결해서 DNA 라이게이즈 이런 식으로 이중가닥이 서로 옆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얘들도 만나면은 여기 이렇게 붙여주겠죠. 자, 이게 DNA 라이게이즈의 역할입니다. 이건 DNA 복제할 때 배웠던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끊기겠죠. 끊기고 나면은 DNA 조각 절편들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확인하려면은 이제 DNA 젤 전기 용동으로 핵산을 조각별, 크기별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그래서 대충만 한 번만 먼저 알려드리면은 자, 아가로즈 겔이라는 거에다가 DNA를 극성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묵처럼 생겼어요. 이거 실험해 보시면은 별거 아닌데 아가로즈 자체가 한천에서 추출한 그냥 무기 다당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한천은 그 해조류 있죠. 해조류 안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우뭇가사리 할 때 그 해조류요. 그 안에 원래 아가로즈하고 아가로펙틴이 있는데 아가로펙틴은 황산기나 뭐 음저나 이런 걸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 영향을 줘가지고 거르고 아가로즈만 이용해가지고 얘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로즈 가루를 팔아요. 가루를 팔아가지고 여기 증류수 넣고요. 전자레인지에 팔팔팔 끓입니다. 그럼 일단 처음에 목처럼 됐다가 얘들이 식으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목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만들 때 여기다가 이제 홈을 하나 싹 끼워둬요. 실제로는 요렇게 이제 생긴 콤브라고 하는데 뭐 이름 몰라도 되고요. 얘들을 끼워놨다가 나중에 굳으면 얘들 이제 쏙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 구멍이 이렇게 퍽 하고 패이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시 버퍼 속에 집어넣고요. 여기에 추출한 요 DNA들을 나중에 여기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깔아앉아요. 깔아앉습니다. 실제로 요만큼 높이가 있죠. 약간 이렇게 파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깔아앉고 극을 걸어준 거예요. DNA는 음극을 띠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 음극을 걸어주고요. 자, 아래쪽에다가 양극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쭉 아가개를 타고 내려와요. 자, 내려온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위에서 보면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위아래는 아니고요. 여기가 위아래는 아니고 여기서 봤다 치면은 여기가 뭐 왼쪽 오른쪽이 되겠죠. 하지만은 표현은 그냥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어쨌든 얘들이 이제 내려가면은 여기가 아가로즈 겔이기 때문에 자, 안쪽이 막 다당류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DNA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전기에 의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크기가 큰 거는 막 걸려가지고 천천히 내려갈 거고요. 크기가 작은 놈들은 이 구멍을 쉽게 통과해 가지고 빨리빨리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밴드가 크기별로 이렇게 막 달라지게 됩니다. 밴드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겠죠. 섞여 있으면은 막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UV 램프를 켜가지고 밴드를 실제로 관찰을 하는 거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아래쪽은 크기가 작은 거, 쪽은 크기가 큰 거. 실제 요 DNA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벡터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은 재조합된 DNA를 세포 안으로 운반하는 운반자 DNA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균의 플라스미드는 외부 DNA를 세포 내로 도입해가지고 복제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죠.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스미드는 몇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얘들을 주로 벡터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우선 박테리아로부터 되게 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다루기가 쉽다 보니까 다른 DNA를 클로닝 해가지고 제조합 플라스미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 세포 내로 도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박테리아가 분열할 때 외부 DNA도 같이 막 증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손쉽게 다룰 수 있고 빠르게 DNA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벡터를 아무거나 쓸 수 있느냐, 아무 플라스미드나 쓸 수 있느냐? 자, 그러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런 벡터들은 사실 만들어주게 돼요. 자연 플라스미드를 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플라스미드를 조작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복제원점입니다. 당연히 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제원점을 가지고 있어야 얘들이 다시 복제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제한 요소 인식 서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어로 Multiple Cloning Site, MC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쪽에다가 자, 복제원점이 있으면요. 자, 그 근처로 해가지고 Multiple Cloning Site, 즉 MC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까 말한 뭐 equal 1, BAMH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는 서열을 이쪽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한 요소들이 각각 와가지고 여기 서로 다른 종류들의 제한 요소들이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이쪽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잘라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잘리면은 선형이 될 텐데 그 안에 내가 원하는 DNA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별지표 셀렉터블 마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뭐 말이 어렵긴 한데 내가 지금 벡터를 미생물 안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을 때 얘들이 제대로 재조합이 됐는지 우선 확인 한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미생물 속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즉 박테리아에 제대로 삽입됐는지. 두 번째로 재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은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여기에 삽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을 미생물 속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은 그 미생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다. 그러면은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서 이 미생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제대로 플라스미드가 삽입된 애들만 배지에서 콜로니를 형성을 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콜로니는 뭐냐면은 세균을 자, 이런 플레이트가 있어요. 플레이트 디쉬라고 하는 플레이트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세균을 도마를 합니다. 이렇게 깔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미생물을 자, 이렇게 키웠다. 안쪽에 막 키웠다. 그러면은 일정 용량만큼 이렇게 탁 따가지고 여기다가
쭉 뿌립니다. 이게 배지에다가 지금 자라고 있는 세균들이거든요. 얘들을 여기다 살짝 뿌린 다음에 얘들을 요렇게 생긴 유리 막대 가지고 그냥 쓱쓱 비벼요. 여기 쓱쓱쓱쓱 비빕니다. 자, 지금 제가 선형으로 그렸는데 선형은 스트리킹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안 해요. 스프레딩이라 해가지고 요 우리 유리 청소하는 딱게 있죠. 그거 가지고 막 문지르듯이 전체적으로 싹 비벼가지고 문지러줍니다. 그러면은 이 미생물들이 막 퍼지겠죠. 퍼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 농도를 되게 희석해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란 애들은 어떤 애들이다? 전부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다. 왜냐하면은 여기 키울 때 애초에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서 키우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미생물에 잘 삽입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요 제조함 여부 확인은 리포터 마커라는 걸 이용합니다. 요거는 락지라는 걸 보통 이용해요. 이거는 이따가 바로 뒷장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요런 락지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터. 그래서 프로모터를 넣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유전자에서 나오는 메신저 RNA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요 세균에 다시 번역 기구들이 리보솜 같은 게 막 붙어가지고 실제 단백질도 뭐 합성을 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리보솜 결합 부위도 있어야 될 거고요. 리보솜 바인딩 사이트죠. 그 다음에 프로모터가 있으면 전사를 할 테니까 뭐 전사 종결 부위, 그 다음에 뭐 조절 서열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뽑아낼 거면은 자, 히스태그라는 걸 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자, 히스태그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히스티딘을 쭉 달아놓은 거예요. 히스티딘을 쭉 달아놓습니다. 히스티딘은 자, 여러분 아미노산 구조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외우세요. 이미다졸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미다졸 고리에 니켈 같은 금속 이온이 배위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니켈이 있고요. 니켈에다가 수지를 달아요. 수지를 달아가지고 자,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쭉 넣어 놓으면은 자, 마른 시험관인데 일종의 길쭉한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관입니다. 유리관 같은 데다가 수지를 넣고 니켈을 넣으면은 이미다졸 고리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겠죠. 자, 근데 이 이미다졸 고리가 누구 거다? 자, 히스틴 태그가 붙어있는 요 만들어진 단백질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티딘 꼬리가 니켈에 붙어가지고 요 단백질들이 여기 붙어있겠죠. 나중에 정제할 때 얘들을 좀 더 쉽게 획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히스태그 같은 경우에는 자, 너무 막 길게 붙이지 않습니다. 한 6개 정도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히스6 이렇게 적기도 해요. 자, 이번에는 벡터의 종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다 플라스미드 벡터였고요. 자,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죠. 계속 말하지만은 크기가 엄청 작아가지고 한 5kg 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제대로 실험이 됐나 안 됐나 확인하기가 좀 쉽죠. 자, 하지만 더 크기가 큰 유전자들을 넣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한 10에서 20kg 베이스 페어 정도 유전자를 사용합니다. 이 람다파즈 같은 경우에 한 48.5kg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거의 여기에 절반 가까이 넣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공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공염색체는 자, 박테리아 인공염색체, 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 이스트 인공염색체 그래가지고 약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크기만 대충 보고 갑시다. 박테리아 인공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00에서 300kg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요. 자, 약 같은 경우에는 대충 100에서 훨씬 더 크게 1메가 베이스 페어 혹은 1000kg 베이스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킬로 베이스 페어 이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염색체라는 거는 플라스미드가 아니라 실제로 막 동원체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효모는 진핵세포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염색체 자체를 따로 그냥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인공염색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자 클로닝 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우리 이제 벡터를 살펴봤으니까 어떻게 클로닝 하는지도 실험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클로닝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뭐 생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전자 서열을 본다든지 아니면 유전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기초 연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유전자 클로닝이다. 설명을 앞에서 드렸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유전적으로 조작된 플라스미드를 만들고 개체에서 DNA를 분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유전적으로 조작된 플라스미드 같은 경우에는 MCS를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개체에서
이 DNA를 분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DNA는 무조건 목적 유전자가 들어있어야겠죠.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PCR이라는 걸로 하게 되는데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쨌든 분리를 했다 칩시다. 자, 그리고 동일한 제한 요소로 두 DNA를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PCR을 할 때 사실 프라이머를 이용하면은 제한 요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 자리를 프라이머에 제한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DNA를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제한 요소 자리를 이 앞쪽에 이렇게 서열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은 이 서열 자체가 제한 요소 서열 자체가 막 그렇게 길지가 않다 했죠. 4개에서 8개 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 이 부위를 이제 제한 요소 가지고 각각 잘라주는 거죠. 여기도 제한 요소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적 DNA를 분리할 수 있을 거고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MCS 자리에서 각 잘라주게 됩니다. 참고로 MCS에 같은 제한 요소 자리가 2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 생각해보면은 여기 하나 팅 하고 끊어주게 되면은 얘들이 틱 하고 벌어지면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들 제한 요소가 있는 애들 요렇게 넣어주면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결합할 거고 얘랑 얘랑 서로 이어질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여기 잘라준 제한 요소하고요 여기 잘라준 제한 요소는 서로 같은 거야 될 겁니다. 그래야 얘들이 서로 상부적으로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3번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절단된 플라스미드하고 DNA 절편을 혼합한 다음에 여기다가 라이게이즈, DNA 라이게이즈를 넣어주면은 얘들이 이제 결합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요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 자, MCS, 요게 사실은 락지라는 유전자 속에 있었던 서열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락지가 원래 MCS가 있을 때는 유전자가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깨지고 다른 유전자가 삽입되어 버렸죠. 그러면은 락지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얘들을 이제 나중에 미생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될 건데 이 미생물 역시 락지 유전자가 돌연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락지 유전자를 아예 발현할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지금 얘 미생물 자체도 발현할 수가 없고요. 요 벡터 안에도 요 자리가 지금 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암피실린하고 엑스가를 포함한 한천 배지에서 배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암피실린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 벡터 안에 이제 암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피실린이 있어야 얘들이 한천 배지에서 잘 자랄 수가 있을 거고요. 반면에 자, 요 X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뒷페이지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콜로니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항생제 마커랑 락지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돼 있는데 일단 항생제는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락지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사실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발현하는 유전자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라고페론 할 때 잠깐 나와요. 라고페론 했을 때 프로모터가 있고 뭐 오퍼레이터가 있고 뒤에 여러 가지 유전자를 발현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락지라는 애가 있습니다. 같은 애예요. 어쨌든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앞에서 제가 배지에 항생제하고요 암피실린하고 X갈이란 걸 넣어준다 했죠. 그래가지고 배지에 X갈을 넣게 되면은 원래 이 베타갈락토시데이즈가 X갈을 분해할 수가 있어요. X갈을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들이 분해가 되면서 푸른 빛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로니가 파란 빛을 띠게 돼요. 원래 얘들이 있을 경우에, 락지가 제대로 발현이 된 경우에. 자, 하지만은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가 있었고요. 자, 여기를 포함하는 락지 유전자를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벡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간 애들은 어쨌든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지에서 콜로니를 형성할 텐데 그 중에서 유전자가 이렇게 제대로 들어간 놈과 들어가지 않은 놈들이 있겠죠. 이게 그냥 자기들끼리 다시 붙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옆에 유전자가 있더라도 얘들도 서로 일치를 했기 때문에 붙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붙게 되면은 락지를 발현을 해가지고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애들은 요 X가를 분해를 해가지고 콜로니가 파랗게 나올 겁니다. 자, 아까 페트리 디쉬에 콜로니들이 이렇게 생긴다 했는데 여기서 푸른 빛을 띠는 놈들이 하나 있고요. 흰색 빛을 띠는 놈들이 있습니다. 자, 흰색 빛은 뭐다? 아까 이 미생물들은 요
락지가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제대로 유전자가 삽입이 된 애들은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가 있어서 생존은 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 MCS가 쪼개져 가지고 락지 유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X가를 쪼갤 수 없기 때문에 푸른빛 대신 흰색빛이 나오는 거죠. 반면에 얘들이 쪼개지지 않은 놈들은 푸른빛이 여전히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거르고 얘들만 제대로 플라스미드도 삽입이 되었고 벡터 내부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얘들을 이용해야겠죠. 자,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항생제 내성 유전자 마커를 2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보통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이렇게 쓰고요. 자, 멀티플 클로닝 사이트에 테트라사이클린 저항성 유전자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엠피실린 배지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한번 키웁니다. 그러면은 제대로 플라스미드가 들어간 놈들만 미생물들이 막 자라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얘들을 실제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콜로니가 있으면은 스펀지 같은 걸로 쿵 하고 찍습니다. 자, 찍은 다음에 스탬프 도장처럼 이렇게 쿵 찍어요. 찍은 다음에 다시 여기 페트리 디시에 한번 얘들을 그대로 찍어줍니다. 찍어주면은 얘들 여기 묻어 있겠죠. 아까 스펀지 같은데 묻어 있던 놈들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가지고 이렇게 다시 자라게 됩니다. 다시 자라는데 자, 요 배지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넣어준 배지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테트라사이클린이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애들, 걔들은 그냥 다시 자기 벡터끼리 붙은 애들이겠죠. 스스로 셀프로 붙은 애들일 겁니다.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그냥 잘 자라겠죠. 어떤 놈은 이렇게 자라고 어떤 놈은 안 자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란 놈들은 뭐다? 제대로 안 들어간 놈들이구나. 그래서 얘들을 오히려 제껴야 돼요. 제끼고 제낍니다. 반면에 여기선 자랐는데 여기서 자라지 않는 놈들, 자, 얘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원하는 유전자가 삽입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만 선별해가지고 다시 키우면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 유전자 마커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전자 도서관 진 라이브러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도서관 자체가 이 유전체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체를 제한 요소로 처리를 했을 때 절편들이 막 생기겠죠. 절편들이 생길 텐데 얘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박테리아나 아니면 파지, 클론들 그런 애들을 유전체 도서관이다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자, 먼저 유전체 도서관의 벡터는 박테리오 파지나 아니면은 박테리아 인공영색체 아까 앞에서 보셨죠? 박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크기가 커야 돼서 그렇죠. 얘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10에서 20kg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람다 파지가 20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플라스미드는 5kg 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박테리아 인공염색체, 박테리아에 따로 염색체를 새로 넣어주는 거죠. 자, 얘들은 조금 더 크게 100에서 한 300kg 베이스 페어 정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DNA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cDNA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특정한 조직에서 전사되는 유전자만 포함하고 있는 애들이고 걔들을 넣고 있는 도서관이다. 그게 cDNA 도서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으로부터 메신저 RNA를 추출을 해가지고 역전사 요소를 이용해서 DNA를 합성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게 진핵생물의 DNA다 치면은 여기는 인트론도 있고 엑손도 있고 섞여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메신저 RNA가 되면서 가공이 되죠. 그러면서 엑손 부위만 붙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메신저 RNA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역전사 효소로 DNA로 만들게 되면은 얘들을 cDNA다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러면 얘들로부터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서로 다른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을 비교할 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세포 A와 세포 B가 있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뭐 간세포고 얘는 눈세포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발현되는 메신저 RNA가 다르다 이렇게 말했죠.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cDNA, 서로 다른 cDNA 얘들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cDNA 도서관으로. 자,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위에서 방금 다 설명을 했어요. 자, 먼저 세포에서 이제 추출한 메신저 RNA가 있는 시험관 튜브에다가 역전사 요소를 만듭니다. 메신저 RNA를 추출해가지고 역전사 요소를 첨가해요. 자, 두 번째로 자, 역전사 요소도 메신저 RNA로부터 DNA를 만들어내죠. DNA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DNA 폴리머레이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 OH기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요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머는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한쪽에는 올리고 DT라는 걸 넣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진핵세포에서부터 추출한
들어간 메신저 RNA죠. 따라서 폴리 A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폴리 A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역방향으로 가려면은 T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올리고 DT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리고 DT 프라이머를 쓰고, 자, 한쪽은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자, 반대쪽도 필요하겠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적인 프라이머를 쓸 수도 있고요. 자, 혹은 특정 유전자 서열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이 유전자의 특이적인 프라이머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유전자의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둘 중 하나 쓰고 하나는 올리고 D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얘들을 써가지고 RT가 DNA를 하나 만들어내겠죠. 자, 하지만 여기 아직 메신저 RNA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뉴클레이즈를 사용해가지고 정확히는 RNA 뉴클레이즈를 사용해서 메신저 RNA는 절단을 해버립니다. RNA 뉴클레이즈니까 RNase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후에 이제 뒤에서 배울 PCR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DNA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cDNA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cDNA는 무조건 인트론이 없는 암호화된 염기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까 랜덤으로 프라이머를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 종류의 지금 콜로니들이 막 이렇게 피어났겠죠. 이 콜로니들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들을 선별을 해야 될 겁니다. 왜? 지금 랜덤으로 막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DNA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은 프라이머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놈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놈들도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나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얘들을 한 번 더 쿡 찍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나일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데다가 다시 쿡 찍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찍어주는 과정을 레플리카 트랜스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복제해가지고 그대로 옮긴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일론 멤브레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약간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요 세포들을 일단 파괴를 합니다. 파괴를 시킨 다음에 DNA를 요 콜로니 안에 있던 DNA들이 막 많이 있겠죠. 지금 콜로니니까 엄청 많은 미생물들이 있을 건데 얘들을 다 부순 다음에 안에 있던 DNA들이 이제 여기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DNA를 단일 가닥으로 변성을 시켜요. 자, 그 후에 여기다가 다시 뭐 UV 램프나 아니면은 열 처리를 해가지고 이 나일론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나일론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DNA가 결합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을 이제 씻어내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일론 막에 DNA들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겠죠. 단일 나선 DNA입니다. 그게 지금 DNA를 막에 심기 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위의 과정은 제가 그냥 이거 설명하면서 뛰어넘었는데 뭐 별거 아니에요. 핵산 혼성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DNA가 이제 핵산 분자의 상보적인 서열하고 염기쌍을 형성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핵산 탐침인데 요거는 이제 요 2번 과정 여기서 바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얘들은 짧은 단일 가닥의 DNA나 RNA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요 목적 유전자랑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릴 때 보통 요렇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옆에 끝에다가 별표 이렇게 치는데 이 끝에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나 아니면은 형광물질 같은 게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애들을 프로브 혹은 탐침 분자 이렇게 부르는데 얘들을 아까 여기에다가 다시 그냥 쫙 뿌려줍니다. 뿌려줘요.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붙겠죠. 자, 붙는데 이 과정에서 얘랑 상보적으로 붙은 놈들만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금 UV나 다시 열 처리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씻어냅니다. 다 제거를 해요. 이거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상보적으로 붙은 얘들만 보이겠죠. 어떻게? 이 위에다가 얘들이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를 지금 달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에 노출되면은 강강이 되는 필름을 요 위에 올려둡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위치에서만 지금 필름이 까맣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뒤집어 가지고 확인 결과 요 위치에 지금 방사선 동위원소가 탐침이 됐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까 얘들 그리고 얘들 여기에 지금 제대로 된 유전자가 들어있는 박테리오 콜로니가 형성됐구나 해가지고 얘들을 이제 따가지고 확인을 하고 키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원하는 목적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탐침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으면 얘랑 구분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하면 되죠. 실험을 이쪽에만 붙는 탐침을 한 번 더 쓰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둘 다 나오는 놈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애겠죠.
이번에는 클론된 진핵세포 유전자의 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의 발현 체계되어 있는데 원래 이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의 프로모터랑 DNA 조절 서열은 다릅니다. 따라서 진핵세포 유전자를 박테리오 세포 내에서 발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원핵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마이너스 10의 위치에 프리노우 박스라는 게 있죠. 프리노우 박스, 즉 TATAAT 서열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서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 위치에 TTGACA 서열이 필요했습니다. 자, 반면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위치에 타타 박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절 요소들이 필요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발현 벡터라는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현 벡터가 뭐냐면은 진핵세포에 그 진핵세포 유전자가 삽입되는 제한 요소 유전자 부위 있죠. 플라스미드가 있을 때 이렇게 제한 요소가 절단되는 요 사이트, 요 바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원핵 생물의 프로모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잘려가지고 안쪽에 이렇게 삽입이 될 거고요. 바로 앞에 원핵 생물의 프로모터가 있기 때문에 자, 요 유전자에 상관없이 그냥 원핵 세포가 얘들을 쭉 메신저 RNA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있는 애들을 발현 벡터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원핵 세포는 인트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RNA 스플래시 기적도 없어요. 메신저 RNA를 만들었는데 얘들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만약에 DNA를 삽입을 했다. 자, 이러면은 어떻게? 메신저 RNA 속에 인트론 부위가 남아있죠. 그래가지고 진핵세포 유전자의 정확한 발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트론까지 같이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이거는 아까 RT를 이용해가지고 cDNA를 만들어낸 다음에 걔들을 삽입하게 되면은 얘들은 이미 메신저 RNA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얘들은 인트론이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손만 포함한 cDNA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진핵세포의 복제와 발현 방법 되어 있는데 자, 어렵게 플라스미드 안에 막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효모를 이용하면 되죠. 효모는 진핵세포입니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얘들은 특이하게 진핵세포로는 드물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양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미생물 마냥 배지 조건만 잘 갖춰지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얘들은 박테리아의 DNA를 결합할 수 있죠. 즉 박테리아 플라스미드에서 우리가 막 복제를 해가지고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벡터를 그대로 효모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효모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아까 미생물에서 키워놓은 요 플라스미드를 꺼낸 거예요. 얘들이 효모에 다시 이식이 가능합니다. 자, 요런 벡터를 셔틀 벡터 이렇게 불러요. 혹은 왕복 벡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왕복 벡터들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런 미생물에서도 복제가 돼야 될 거고요. 효모에서도 복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얘들은 복제 원점이 두 종류가 있어야 돼요. 원핵에서 되는 거, 진핵에서 되는 거 두 종류의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적인 마커도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까 엠피실린 저항성 유전자 같은 거 세균용 하나 따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류신과 관련된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같이 넣는 거죠. 대신에 효모에서는 이 유전 기능이 빠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셀렉션 마커가 두 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금 발현을 효모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터는 효모의 프로모터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왕복 벡터, 셔틀 벡터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이 조금 애매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 DNA에다가 지금 박테리아에서 작용하는 유전자들 하고요. 그 다음에 효모에서 작용하는 유전자들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DNA를 서로 결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료로 나가는 분들은 요거 제가 조금 문장이 이상해서 수정해갖고 다시 넣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 효모는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약이라고 하는 인공 염색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모 염색체 외에 추가로 넣어주는 염색체인데 실제 염색체처럼 행동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엄청 큰 크기의 DNA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특징이 얘들도 동원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효모가 분열할 때 정확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 2번 동물세포 배양의 필요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번역을 하고 나면은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 얘들이 변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꼭 번역 후 가공 과정이 필요를 하죠. 따라서 이런 과정을 위해서 무조건 동물세포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곤충 세포 같은데 넣어가지고 요 과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조금 신기하긴 하죠. 지금 각각 유전자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종들로부터 막 왔습니다. 자, 하지만 서로 다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돼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진화적인 얘기인데, 진화적 조상이 아마 똑같은 놈들이 존재해가지고 얘들로부터 서로 계통이 막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유전자들은 크게 변하지 않아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팍스6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자, 얘들은 우리 포유류, 즉 척추동물부터 해가지고 막 초파리, 이런 초파리는 곤충이죠. 척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애들까지 막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눈 발생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임용해서 다룰 거고요. 하여튼 얘들을 초파리에서 추출한 팍스6 유전자를 어떻게 해보냐. 자, 생쥐도 가지고 있고요, 초파리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쥐의 팍스6를 초파리에다가 유전자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리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겹눈 형성을 유도하더라. 원래 망가진 애였는데 생쥐 거를 대신 넣으니까 초파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자라더라. 자, 우리가 거꾸로 해본 거예요. 이제 초파리의 팍스6를 개구리에다가, 생쥐는 너무 어려우니까 개구리에다가 똑같이 해보니까 개구리도 눈 형성이 정상적으로 되더라. 치환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되더라. 자, 즉 공통조상에서 모두 기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걸로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진핵세포로 재조합 DNA를 넣는 방법에 대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냥 DNA가 있으면은 원래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칼슘이 많은 배지에서 전기 쇼크를 주면은 아이쿠 깜짝이야 하면서 쓱 들어가기도 해요. 자, 하지만은 진핵세포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기 천공법입니다. 이거는 비슷해요. 고압 전류에다가 숙주세포를 노출시키게 되면은 막 사이로 DNA가 쏙 하고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인젝션 주입법인데, 자, 요거는 세포가 있으면요, 세포에다가 직접 피펫을 이용해가지고, 피펫이라는 거는 엄청 이렇게 얇은 주사기 같은 거예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핵 안에까지 DNA를 직접 이렇게 찔러 넣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리포팩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리포는 지질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DNA를 이런 지질에다가 둘러쌉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얘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쏙 하고 DNA를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점막을 통과하도록 유도하는 게 리포팩션이고, 그 다음 입자 사출법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DNA가 있을 때, 자, 여기 옆에다가 이제 텅스텐이나 금 이런 것들을 총알처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준 다음에 세포에다가 얘들을 팡 하고 쏴요. 쏘면은 그냥 얘들이 이렇게 그냥 박혀가지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입자 사출법이에요. 그 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그로박테리움이라는 토양세균을 이용해가지고 식물내로 DNA를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임용해서 제가 식물할 때 따로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의 이제 유전자 발현을 위해서는 숙주를 뭐 효모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사용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 간에 이 뭐 스플라이싱이나 아니면 단백질 변형 과정, 번역 후 가공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불화합성이라 하는데, 이런 거를 극복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제가 그냥 넘어왔던 PCR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R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서 뭐 플레인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DNA가 있을 때 얘들을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증폭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은 밑에 적혀있는 대로 변성 단계, 그 다음에 식힘 혹은 재생 단계, 그 다음에 신장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한 25에서 40회 정도 반복하게 돼요. 자, 요거는 뭐 DNA 원래 템플레이트 가지고 있던 양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하여튼 조건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 DNA 양이 많으면은 조금만 해도 될 거고요, DNA 양이 작으면은 많이 돌려야겠죠. 다만 많이 한다고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이클이 증가하면은 이게 나중에 배울 거지만 하여튼 DNTP라고 해가지고 DNA를 중합할 때 이제 NTP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얘들이 어쨌든 많이 해도 고갈되면은 결국은 쓸 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면은 얘들이 이제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를, DNA 폴리머레이즈라는 효소가 얘들을 복제하게 되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얘들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횟수 이상 하게 되면은 크게 막 증폭되지가 않아요. 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제 프라이머들을 넣어주게 되는데 이 프라이머들끼리 막 붙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막 밴드들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한다고 무조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작게 하면 애초에 작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실험적으로 좀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과정이 각각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변성입니다. 디네이처 단계예요. DNA는 이중 가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나선을 풀어져 가지고 싱글 나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 헬리케이즈를 PCR 할 때 따로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폴리머레이즈가 진행을 할 때 싱글 스트랜드를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가 붙으려고 해도 싱글 스트랜드 상태에서 붙어야겠죠. 그래서 식힘, 어닐링 단계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말로 뭐 재생 아니면 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결합 단계. 교주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뭐 다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일단 어닐링으로 알고 있으세요. 하여튼 이 단계에서는 이 표적 서열이 있을 때 여기에 프라이머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변성 단계에서는 온도를 높여주는 단계입니다. 이따가 또 온도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이중나선 DNA를 풀어주고 너무 높으면은 프라이머가 못 붙겠죠. 얘들도 같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식힘 단계에서 열을 식혀가지고 애들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 신장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DNA 중합효소가 프라이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합성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프라이머 끝에는 3'에 OH기가 당연히 붙어 있을 거고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을 하겠죠. DNA는 이중 나선인데 얘들이 지금 아까 변성 단계에서 풀어졌으니까 이쪽으로 프라이머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렇게도 합성을 하나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할 때 뭘 넣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DNA 주형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중 나선에 DNA 주형을 넣어줘야 될 거고요. 거기는 당연히 증폭할 유전자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DNA 프라이머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프라이머가 있어야 3' 말단이 제공이 돼가지고 DNA 폴리머레이즈가 얘들을 복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 붙는 애들을 보통 포워드 프라이머 이렇게 부르고요. 뒤쪽에 붙는 애들을 리버스 프라이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들은 RNA 프라이머 아니에요. 지금 DNA를 복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RNA를 넣지 않고요. 인위적으로 만든 DNA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왜냐면은 RNA 프라이머를 넣으면은 의미가 없죠. 내가 복제하는. 그래서 DNA 프라이머를 넣어서 바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포함해서 DNA 사슬이 만들어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효소. 자, 효소라 함은 DNA 폴리머레이즈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지금 온도가 디네이처 단계에서 사실 거의 막 90도 가까이 올라가요. 엄청 고온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DNA 폴리머레이즈는 이 온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냐면은 서무스 아쿠아티쿠스라고 하는 원핵 생물입니다. 이거 고세균 아니에요. 이 원핵 생물에서 추출한 TAQ 텍 폴리머레이즈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온천에서 사는 미생물이에요. 온천이 원래 워낙 뜨겁죠. 거기서 사는 미생물에서 얘들이 어떻게 살지 하고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얘들을 이용하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이용하면은 뭔가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개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런 텍 폴리머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 밀도가 조금 더 훨씬 더 빽빽하게 애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조금 더 없어가지고 안정성이 막 증가되어 있고요. 열이 오면은 보통 이렇게 막 진동을 주게 되는데 열 때문에 그거를 잘 견디는 거죠. 내부의 소수성 상호작용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온 결합이 또 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여튼 얘를 이용하는데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얘들이 고세균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고세균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팝니다. 헷갈리게. 그래서 어쨌든 얘들은 열에 잘 견디다 보니까 이 과정을 지금 반복할 때 효소를 여러 번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얘 한 번만 그냥 넣어 놓으면은 이 정도 횟수 동안 잘 버티면서 복제를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DNTP 넣는다 했죠. 그래서 DNTP를 넣어줘야지 염기들이 이쪽으로 쏙쏙쏙 이렇게 재료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DNTP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버퍼라든지 완충용액 아니면은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로 하는 마그네슘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는
한 94도에서 98도 정도 조금 높게 시작해요. 처음에는 맨 처음만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형의 DNA 가닥을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보통 온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GC 함량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절하게 됩니다. GC가 많으면 많을수록 온도가 더 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시간은 길지 않아요. 한 수십 초 정도 해가지고 뭐 길어봐야 한 수분 정도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이 과정은요, 이 PCR하는 그냥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튜브를 꽂을 수 있는 구멍들이 있는데, 자, 요 안에 이런 튜브에다가 지금 말한 요 재료들 있죠. 요걸 그냥 한 번에 다 때려 넣습니다. 때려 넣고 얘들을 여기다가 구멍에 꽂아요. 그러면은 이 기계가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설정을 해 놓으면은 알아서 온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이 과정들을 진행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자세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정도 온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중 나선 DNA를 싱글 스트랜드 DNA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는 이것보다 조금 낮아요. 한 94도에서 95도 정도로 설정이 됩니다. 맨 처음만 요래요.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식힘 단계죠. 그래서 이 프라이머 염기 서열에 따라 가지고 이 또 식힘 단계 온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TM 값이라는데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임용 강의하면서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TM 값에 맞춰 가지고 온도는 좀 불호도에 한 45도에서 한 68도 이 정도 온도 범위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지금 변성 이제 식힘 단계 넘어왔어요. 그래서 온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서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은 얘들이 자기랑 특이적인 서열에 붙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대충 비슷하니까 붙어보자 이러면서 막 붙게 돼요. 너무 낮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너무 높으면은 뭐 당연히 잘 안 붙겠죠. 그래서 온도를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어쨌든 제대로 이렇게 붙는 단계인 식힘 단계가 필요하고, 자, 그 다음 신장 단계입니다. 자, 신장은 대충 요 택 폴리머레이즈가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래서 한 68도에서 대충 한 72도 정도 맞춰주면은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어있을 때 3'에 OH기 붙어 해가지고 이제 택 폴리머레이즈가 DNA를 합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길이가 한 1km 베이스 페어 정도? 이 정도 길이를 보통 1분 정도 만에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신장을 하게 되면은 내 띠가 원하는 DNA 길이가 있을 때 이 정도 시간 맞춰가지고 길이를 알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각각 시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타이머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한 25회에서 40회 정도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나고 나중에 이제 최종 신장 단계 오겠죠.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 신장 단계가 오게 되면은 요 길이에 대한 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충분히 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완성이 안 된 애들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4도 정도로 온도를 내려가지고 홀딩하게 됩니다. 더 이상 DNA가 벌어지지도 않고 폴리머레이즈가 활동하지도 않고 4도 정도 되면은 요 과정에서 이제 실험이 끝나면은 얘들이 삐비비 울리면서 PCR이 끝났습니다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요 안에서 이제 DNA가 합성이 된 거예요. 실제로 DNA들이 막 여러 개가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아까 말한 전기 용동 기억나시죠? 아가로즈 겔 이용하는 거, 걔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요 내가 아는 위치에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보통 맨 왼쪽에 레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요 사이즈 크기를 알고 있는 레더 샘플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요 DNA를 이제 넣어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 얘가 제대로 나오면은 제대로 프라이머가 붙어가지고 PCR이 잘 됐구나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4번 DNA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NA 게일 전기 용동입니다. 자, 이거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아가로즈 겔에다가 이런 식으로 콤브를 넣어가지고 콤브라는 걸 넣어가지고 홈을 만든 다음에 위쪽에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플러스 이렇게 걸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위아래라고 했지만 지금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위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위, 실제로 이쪽이 아래예요. 아래고 수평으로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로즈 겔이다 보니까 다공성에 겔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브 혹은 채 이런 작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DNA들이 이
내려가는 속도가 크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따로 분리가 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DNA 계열 전기 용동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식으로 DNA 밴드가 UV 램프로 가지고 확인이 되면요, 실제로 그냥 커터 칼 가지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들을 그냥 녹여요. 녹인 다음에 다시 DNA 익스트랙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추출, 이런 실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얘들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DNA를 아가 겔 속에 있는 거를 녹여내 가지고 필터로 아가는 걸러내고 DNA만 획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DNA 밴드를, 이제 이런 걸 밴드 혹은 레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다리 모양으로 나와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PCR을 돌리고 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기 용동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밴드 모양에 따라 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뭐 이런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PCR을 했는데 밴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 개가 났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비특이적으로 그냥 자기랑 상호적이지 않은데 프라이머가 막 이런 데 붙어버린 거죠. 붙어가지고 그러면 요렇게도 될 거고, 요렇게도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등 여러 개의 밴드가 발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온도를 결합 단계에서 조금 더 올려주던가, 아니면은 이게 프라이머가 다른데 이런데 붙을 수 있는 상호적 결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데 붙었다든가. 근데 그러면은 뭐 확률상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고요. 한 두어 군데 이렇게 2개 정도 밴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프라이머를 다시 설계해 주던가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밴드를 봤는데, 자, 여기에 원래 나온 위치에 밴드가 하나 나오고요. 아주 조그만한 거, 아주 작아가지고 빨리 내려간 게 밑에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얘는 그냥 프라이머끼리 막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증폭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밴드가 없는 상황이 있겠죠. 이런 것처럼 아예 밴드가 안 나와요. 만약에 PCR 했는데 밴드가 없으면은 보통 이거는 주연 가닥이 없거나 주연 가닥이 모자랐거나,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붙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가 문제는 없지만 결합하는 단계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들이 제대로 붙지 못하고 열 때문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라이머 자체가 그냥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DNA 택 폴리머레이즈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얘들을 방해하는 억제 물질이 존재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메어라는 게 있어요. 스메어는 뭐냐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이런 레더가 아니라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냥 다 보이는 겁니다. 뭔가. 자, 그럼 뭐냐면 이거는 주형이 뭔가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안에서 분해돼가지고 여러 종류의 DNA 크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막 그냥 다 보이는 거죠. 다 보이거나, 아니면은 사이클을 너무 과도하게 돌려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특이적인 증폭이 섞여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한 요소 절편 분석법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똑같은 염색체라도요, 상동 염색체라도 하나는 엄마한테 왔고 하나는 아빠한테 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일부 자리 서열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까 앞에서 배웠던 뭐 equal 1, 뭐 아니면 뭐 BAMH1 요런 제한 요소들로 얘들을 절단하게 되면요, 자, 얘들은 하나의 서열만 달라도 인식을 못해요. 완전히 자기 딱 인식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염기서열만 달라져도요, 여기서는 절단이 된 위치가 여기서는 절단이 안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절단이 됐지만 여기서는 절단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염색체로 그렸지만은 그냥 DNA 서열로 이렇게 아빠 쪽, 엄마 쪽이다 치면은, 자, 이쪽에 GAA-TTC 서열이 있었다 치고 여기는 GAG-TTC 이런 서열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한 자리가 다르죠. 그래서 아빠 쪽은 equal 1을 해가지고 이쪽이 절단이 되지만 엄마 쪽은 절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을 다시 PCR 해가지고 전기 용동을 내리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두 조각이 나오지만 얘는 한 조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 용동을 내리면은, 자, 이거는 어쨌든 아빠 엄마한테 왔지만은 내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밴드가 총 3개가 하나, 둘, 3개 이렇게 관찰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밴드는 여기 위에, 요 밴드는 제일 짧으니까 여기 아래, 요 밴드는 중간 길이니까 뭐 요 정도 이렇게 관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밴드의 특징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범죄 수사 같은 거 할 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내가 싹 만졌어요. 만졌는데 손가락입니다. 뭔가를 만졌으면은 여기에 나의 각질 세포 같은 것들이 막 묻어 있겠죠. 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 가지고 PCR을 돌리고, 자, PCR을 통해 가지고 얘들을 다시 이런 제한 요소 가지고 절단한 다음에 RF, LP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범죄자로 용의자다 그러면은 그 용의자의 다시 DNA를 채취해가지고 요거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은 범인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는 봅시다. 상동 염색체 간의 제한 요소 자리에 염기서열 차리,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아빠 엄마 다르게 왔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와 같은 두 종류의 다른 DNA 분자를 비교할 수 있다. 이것도 방금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FLP는 특정 위치에 대한 유전적 마커로 사용한다 돼 있는데, 자, 그렇죠. 어떤 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RFLP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잘리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애는 여기서 뭐 GAA, TC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잘리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아주 하나의 염기서열만 달라도 RFLP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마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 방법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요거예요.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PCR 돌린 다음에 DNA 분자를 제한 요소 가지고 절단을 한 다음 그 잘라진 DNA 절편을 겔 전기 용동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RFLP의 방법이고요.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던 블로팅 나오네요. 자, 서던 블로팅은, 자, 블로팅이라는 게 사실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처럼 서던, 그 다음에 노던, 그 다음에 웨스턴, 이스턴 없습니다. 자, 하여튼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외워둬야 할 거는 서던은 DNA, 자, 노던은 RNA, 웨스턴은 단백질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이름을. 그래서 특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서던 블러팅은 DNA 시료의 특정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DNA 절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DNA 절편의 길이까지 알 수 있어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용동을 하기 때문에 길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옆에 정확하게 길이를 알고 있는 대조군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 이렇게 절편 길이가 나올 때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 얼마인지 아는 대조군이 있을 때 여기 나왔다. 그럼 얘는 얘를 비교해가지고 요 길이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을 이제 영위성 용액에 의해 가지고 싱글 스트랜드 DNA로 변성을 먼저 시켜야 돼요. DNA는 이중나선 DNA이기 때문에 단일나선 DNA로 만든 다음에 걔들을 나일론 막에다가 DNA를 부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부착을 시켜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들이 싱글 스트랜드 DNA죠. 싱글 스트랜드 DNA이기 때문에 상보적 서열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혹은 찾고자 하는 DNA에 얘들이 아마 달라붙을 겁니다. 그래서 상보적 DNA 서열을 이런 식으로 방사선 탐침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얘들을 요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싹 뿌려주겠죠. 뿌려주면은 얘랑 상보적인 애만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다시 이런 식으로 방사선 필름지를 붙이게 되면은 방사선이 여기에 조사가 돼가지고 쪽이 까맣게 나타나고, 아, 여기에 내가 원하는 DNA가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과정 자체가 이거예요. 한번 다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제한 요소 절편을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DNA들이 막 있으면은 여기다가 제한 요소 리스트릭 엔자임을 넣어가지고 얘들을 끊어줍니다. 그런 다음 뭐 효소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될 거고요. 얘들을 전기 용동을 다시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전기 용동이니까 보통 아가로즈 겔 이용해요. 자, 그리고 제가 아가로즈 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보면 페이지 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하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아가로즈 겔을 주로 쓴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물론 DNA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얘들도 이 페이지 겔이라는 거를 사용하긴 합니다. 일단 크기를 작은 거에 얘들 쓰고 보통 DNA는 얘들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DNA 추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얘들 아까 잘라내가지고 아가겔을 녹인 다음에 DNA를 추출할 수 있어가지고 DNA는 보통 이런 아가로즈 겔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을 이제 알칼리 용액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DNA들이 이중나선 DNA들이 이때는 이중나선 DNA 상태인데 알칼리 용액에 넣게 되면은 이제 싱글 스트랜드 DNA 상태로 바뀔 겁니다. 자, 이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위에 나일론 막을 얹어요. 혹은 NC 페이퍼라는 거를 올립니다. 자,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요 과정을 블러팅이라 그래요. 요런 블러팅. 그래서 이 DNA들이, 싱글 스트랜드 DNA들이 여기에 이제 달라붙게 돼요. 자, 여기는 아가겔이었고 지금 나일론 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나일론 막에 달라붙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상보적인 DNA 가닥을 여기다가 쫙 뿌려주고 워싱을 하게 되면은 나랑 딱 상보적이 있는 데만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방사선 강강 필름을 올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은 요 위치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아, 여기에
내가 원하는 DNA가 있구나. 그러면은 여기구나 하고 얘를 잘라갖고 다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싱글 스트랜드 DNA로 만드는데 얘 어떻게 써요? 할 수 있는데 지금 PCR 한 겁니다. PCR에서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많은 상태예요. 똑같은 튜브에다가 여러 DNA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한 요소를 똑같이 아까 처리를 해놓고 또 얘 똑같은 전기 용동을 내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쓰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같은 아가로즈 겔을 그렸는데 요거는 다른 실험을 다시 한 거예요. 얘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야 요 작업을 안 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 아까 PCR 해놓은 DNA 가지고 새로 이렇게 전기 용동을 내리게 되면은 깨끗한 DNA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에는 디데옥시 사슬 종결법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쌩어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이름은 조금 외워두세요. 이게 쌩어법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라이머 혹은 시발체, 자, 그 다음에 DNA 폴리머레이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 OH기가 있는 네 종류의 DNTP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3' OH기가 없는 DNTP가 있어요. 그래서 디옥시 붙여가지고 DDNTP 이렇게도 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거는 얘들 농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얘들이 아까 3' OH기가 없다 했죠. 그래서 DNA는 원래 5'에서 3'으로 쭉 합성이 되는데 얘들 DDNTP는 3' OH기가 없어요. 그래서 합성을 하다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3' OH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붙어야 되는데 인상기가 붙어야 되는데 붙지 못하고 종결돼 버려요. 자, 그럼 어떻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뉴클리오티드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DDNTP가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뭐 붙을 수가 없고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얘 염기 서열을 이제 확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서 DDNTP가 붙었어요. 여기는 DNTP가 붙었고 여기서 DDNTP가 붙으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각 염기들의 길이가 서로 1 뉴클리오티드 차이로 지금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정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볼게요. 자, 먼저 서열을 알고자 하는 DNA가 있으면은 걔들을 싱글 나선 DNA 가닥으로 풀어줍니다. 즉 단일 가닥으로 풀어줘요. 그 다음에 얘들을 DNA 합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위에 요 재료들을 이제 다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이 각각 쓰는 거예요. 각각 4개의 시험관에, 자, 하나, 둘, 셋, 4개의 시험관에, 자, DNTP는 다 들어갑니다. DNTP는 싹 다 넣어주는데 DDNTP는 각 한 종류씩 넣어준 거예요. 여기 DD, ATP, DD, TP, 자, 여기는 DD, GTP, DD, GTP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주연 가닥을 기준으로 합성을 쭉 하겠죠. 프라이머가 있고 합성을 쭉 할 건데 하다가 A가 오는 자리, 즉 상보적으로 T가 오는 자리 있죠. 자, 화살표 제가 거꾸로 그랬네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어쨌든 프라이머 기준으로 여기로 합성을 한다 칩시다. 5'에서 3'으로. 그때 T가 오는 자리에 얘들이 원래 A가 오는데 만약에 DDATP가 왔다. 그러면 아까 이런 것처럼 사슬이 종결돼서 끊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운 좋게 또 DATP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그냥 쭉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다음에 A가 올 자리에서 DDATP가 들어가면 여기서 또 끊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는 통과, 여기서 이제 스탑, 또 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요청됐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서열들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자,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A 자리가 있으면은 저기 프라이머 기준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종결, DTP가 들어가면 종결, DTP가 들어가면은 또 쭉 더 진행하겠죠. 진행을 하다가 다음 A의 상보적인 자리에 DDTTP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종결,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써요? 얘들이 염기서열 하나 단위로, 하나 차이 단위로 얘들이 다 보이겠죠. 각각 종결된 게 나중에 밴드로 내리면 보일 겁니다. 얘들을 각각 이렇게 밴드를 얘 거 4개를 각각 이렇게 내려봐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이 제일 빨리 내려온 거죠. 그래서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뭐였냐면은 A, T, C, G 이런 서열입니다. 그러면은 서열은 이제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겠죠. A, T, A, C, G, C, T, A 이런 서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 요 겔 같은 경우에는요 아가로즈 겔 아닙니다. 아가로즈 겔이 아니고 페이지 겔을 써요. 페이지 겔은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인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성분으로 얘들 틈을 엄청 촘촘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만드는 법은 따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심화반이나 임용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아가로즈 겔보다 훨씬 더 촘촘해가지고 이렇게 1 뉴클리오티드 차이까지 구분이 가능하다. 요거를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쌩어가 쓴 옛날 방법이고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요 DD-NTP에다가 각각 다른 형광을 이렇게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을 합성을 한 애들을요, 그냥 이렇게 길쭉한 관이 있어요. 자, 모세 전기용동이라는데 길쭉한 관에다가 그냥 만들어진 애들 있죠. 얘들을 전기용동을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착착착착착 밴드가 나올 거고요. 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요 밑에 색깔이 서로 다르겠죠. 요 색깔을 그냥 이제 자동 분석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아까 이런 색깔들을. 그러면은 한 번에 그냥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방법이에요. 자, 이번에는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는 거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중화성 DNA가 있으면은 얘들이 메신저 RNA가 되었고요. 메신저 RNA가 다시 단백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을 각각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메신저 RNA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노던 블러팅이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돼 있는데 서던 블러팅하고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얘들은 메신저 RNA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아까는 아가로즈 겔했지만 얘들은 크기가, 메신저 RNA는 DNA보다 훨씬 작죠. DNA 안에 있던 일부가 이렇게 전사되어 나온 게 메신저 RNA가 길이가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아크릴라마이드 겔을 사용해요. 물론 아가로즈 겔을 쓸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폴리 아크릴 아마이드 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을 블러팅을 하는 거죠. 블러팅한 다음에, 빨아들인 다음에 다시 메신저 RNA랑 상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탐침을 이용하는 거죠. 탐침에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 다 했죠. 이제 방사선이나 형광물질 같은 걸로 표지를 해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다가 상보적인 게 이렇게 달라붙을 거고, 위에다가 다시 관광 필름을 올리면은 여기에 방사선이 나오면은 요 위치에 있네, 요 정도 크기가 되네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량적이진 않지만 대충이라도 이 메신저 RNA 양을 확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RNA가 많았다, 메신저 RNA 발현량이 많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달라붙는 상보적인 탐침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관광되는 양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밴드가 실제로 더 진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이 실험을 몇 번 했어요. 사실 요거 말고도 다 해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막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양이 작으면은 밴드가 훨씬 더 흐릿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양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참고로 아까 앞에 제가 웨스턴 블러팅은 단백질을 본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보적인 어떤 RNA나 DNA 같은 걸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뭘 쓰냐면은,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옛날에 배웠죠? 이렇게 생긴 거, 항체를 이용합니다. 자, 항체는 여기 단백질을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요. 자, 이 부위에는 자기 아주 특이적인 단백질만 이렇게 딱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에다가 이제 탐침을 이용해가지고 이 단백질이 달라붙으면은 상대적인 탐침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백질 분리한 다음에 얘들도 블라팅 시켜가지고 거기다 항체를 뿌리고 이 항체에서 나오는 관광, 형광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참고로 서던 블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DNA이기 때문에 알칼리로 단일 가닥으로 변성을 해야 되지만은,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원래 단일 가닥이니까. 대신에 RN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막 고리 이런 거를 형성할 수가 있죠. 접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포름알데히드를 써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2차 구조들을 다 변성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던 블럼 같은 경우에는 또 메신저 RNA가 RNA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RNA를 분해하는 RNA지에 엄청 취약하기 때문에 얘들을 제거해주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서던하고 비교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RT-PC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긴 해요. 그래서 얘들은 장점 이렇게 먼저 써 있는데 노던 블럭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해요. 그래서 과정은 먼저 재료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당연히 메신저 RNA 보니까 메신저 RNA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게 RT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PCR이다 보니까 프라이머가 필요해요. 자,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메신저 RNA죠. 메신저 RNA는 진액 같은 경우에는 끝에 3' 쪽에 폴리 A 서열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상보적 프라이머로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T가 있으면은 얘들을 프라이머로 딱 붙어가지고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뭐라 하냐면은 올리고 DT 프라이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런 애들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복제할 때 한쪽만 있으면 안 돼요. 프라이머는 무조건 상보적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쪽은 여기 만약에 서열을 모르면은 그냥 랜덤 프라이머, 서열을 알면은 상보적인 프라이머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버퍼,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줘가지고 cDNA를 합성을 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메신저 RNA는 RNase H 뭐 요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얘를 넣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남아있는 cDNA만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어떻게 다시 PCR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요 메신저 RNA 양에 따라 가지고 cDNA가 만들어지는 양이 달라질 거고요. 그거를 PCR을 돌리게 되면은 PCR을 동일 횟수로 돌렸을 때 나오는 DNA 양이 달라질 겁니다. 그걸로 상대적인 메신저 RNA 양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요게 RT-PCR이라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실험 과정은 나중에 심화나 임용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요감만 좀 잡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인시추 혼성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인시추는 뜻이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혼성화시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파괴가 안 된 세포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세포 안에 막 이렇게 메신저 RNA들이 막 이렇게 발현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개체다. 세포들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또 막 메신저 RNA가 많이 발현돼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포름알데히드, 아까 말했던 이런 포름알데히드 가지고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티네이즈 K라는 물질을 처리해요. 뭐 이름은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들이 이 세포에 침투를 해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들을 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탐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게 됩니다. 자, 일부러 안 적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탐침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크게 세포로 그렸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게 생지가 그냥 이렇게 있다 칩시다. 생지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단면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단면을 잘라가지고 특정 위치에서 어떤 메신저 RNA가 막 많이 발현되는 데가 있겠죠. 그럼 그 부위에서만 탐침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성한다 해서 인시추 혼성화 방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 엄청 얇게 박편을 낸 겁니다. 엄청 얇게 낸 다음에 탐침들이 투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법이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DNA 칩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NA 칩이 있고요.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마한 칩이 있고, 자, 칩 위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전 정보에 대한 이런 단일 가닥의 DNA들이 이렇게 다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이 칩을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 특징 나오죠. 전체 세포의 메신저 RNA를 분리해가지고 각 유전자와 혼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핵생물 유전체에는 대량의 유전자가 있는데 시간별로도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조직에서는 또 다른 유전자들이 막 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어떤 특정 조직에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는지 혹은 뭐 어떤 병적 상태에서 아니면 뭐 환경이 달라질 때 아니면은 뭐 어떤 발달 시기별로 유전자 발현이 어떤지 동시에 이런 칩을 통해 가지고 수천 개의 유전자들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쪽은 정상 피부, 이쪽은 암에 걸린 피부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신저 RNA를 실험적으로 추출을 하고요. 얘들을 서로 다른 형광의 뉴클레오티드를 입힌 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역전사를 통해가지고 cDNA를 만들어냅니다. 서로 각각 형광이 다른 색으로 표지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싸이3 이래가지고 녹색, 자, 여기는 싸이5 CY예요. 싸이5 이래가지고 뭐 빨간색, 자, 이렇게 표시를 했다 칩시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얻은 cDNA들 엄청 많겠죠. 막 정상 피부에서도 나온 애들이 막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이 각각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얘가 뭐 1번 mRNA도 발현할 거고 2번 메신저 RNA도 발현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얘도 엄청 많이 발현을 각각 하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 cDNA들을 이제 단일 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자, 그냥 두 개 같이 그냥 여기 때려 붙는 거예요. 여기다 때려 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쪽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다 다른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있고, 자, 여기서 만약에 확인을 해보니까 녹색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확인을 해보니까 또 녹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빨간색이 나왔어요. 여기를 보니까 검정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를 보니까 노란색이 나왔어요. 자, 각각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치에 있는 유전자는 지금 정상 피부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cDNA가 지금 검출이 된 거고요. 녹색은. 자, 반면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는 정상 피부에서는 거의 안 만드는데 암에 걸린 피부에서 지금 많이 만들어내는 메신저 RNA들인 겁니다. 자, 반면에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둘 다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녹색과 빨간색이 합쳐져가지고 노란색 형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냥 만들어내는 유전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어레이 분석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방법 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확인 방법도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일단 유전자 기능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관 내 돌연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비트로 뮤타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시험관 내 돌연변이를 인비트로, 자, 이게 시험관 내에서 이런 뜻이에요. 아까 인시추 배웠죠 우리. 그렇듯이 인비트로는 시험관 내에서 이런 뜻이고, 돌연변이니까 뮤타제네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유전자 기능을 손실시킨 다음에 이 손실된 세포나 아니면은 생명체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 유전자를 망가뜨리니까 뭐 눈이 안 생기더라, 그럼 이거는 눈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다. 뭐 아니면은 요런 유전자를 뭐 다른 뭐 B라는 유전자를 파괴를 시키니까 갑자기 종양이 막 발생을 하더라, 얘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유전자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느냐, 뭐 DNA 자체를 직접 뭐 편집해가지고 빼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RNA 방해를 통해가지고 직접 RNA가 이제 파괴시킨다든지 아니면은 RNA가 번역돼서 나오는 거를 막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RNA 간섭 현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메신저 RNA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우리 뭐 siRNA 같은 거 넣어주게 되면은, 자, 완전히 일치하면은 얘는 파괴시키고 적당하게 일치하면은 번역을 막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러면은 단백질 번역이 안 될 테니까 관련된 유전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전체 연관성 연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단일 유클레오타이드 다양성 해가지고 SNP라고 나오는데 싱글 유클레오타이드 폴리모르피즘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냥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의 검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EST, Expression Sequence Tag라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DNA 서열에서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후보 유전자를 발굴해내는 과정입니다. 자, 말이 어려운데 이게 EST를 뭔지 몰라서 그래요. EST가 뭐냐면은, 자, 이미 알고 있는 유전자의 일부를 짧게 암호한 서열입니다. 태그예요, 태그. 즉 메신저 RNA를 cDNA로 만듭니다. cDNA로 만든 다음에 그 일부를 짧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태그죠, 태그를 딱 달아 놓은 거죠. 그래서 cDNA가 있을 때, 자, 요 부분만 그냥 태그로 쓰는 겁니다. 서열이 이걸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만약에 있다, 새로운 유전자가 있을 때 이런 태그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아, 얘도 뭔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궁금해할까 봐 알려드리는데 길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길이는 대충 그냥 짧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뭐 한 200에서 800 베이스 페어 사이인데 뭐 실험적으로는 보통 한 300에서 500 베이스 페어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확률상 얘랑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얘가 cDNA 유래 유전자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런 애들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얘도 비슷한 단백질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추론을 하는 거죠. 즉, 요 유전자는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요 태그를 가지고 있던 cDNA를 암호화하던 단백질과 비슷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는 건데,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정확하진 않아요. 다만 태그를 통해 가지고 유전자 후보군을 추론해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는 줄기세포 봅시다. 보통 이게 발생 단원이 있긴 한데 캠벨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서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식물 복제입니다. 자, 식물은 맨 처음에 이제 1950년대에 당근 세포 하나에서부터 완전한 성체 당근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체 자체를 완전히 얻었고 이 세포를 준 모체가 있었겠죠. 얘랑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당근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는 식물 세포는 얘가 다시 역분화해가지고 성숙한 특정 세포로 완전히 다시 분화할 수 있다. 뿌리도 될 수 있고 줄기도 될 수 있다.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가 역분해가지고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한 것, 이런 거를 전능성, 토티포탄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하지만 동물 세포는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복제를 할 때 보통 핵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화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역분화해가지고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세포가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핵을 그냥 다시 끄집어냅니다. 핵을 끄집어내가지고 얘들을 다른 세포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한 실험이 뭐였냐면은 개구리예요, 개구리. 그래서 약간 덜 분화된 개구리 배아에서 핵을 다른 개구리의 알은 아직 분화가 안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얘 핵을 제거하고 개구리 배아의 핵을 이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성체로 발달을 한 거예요. 하지만 성체 개구리 있죠. 성체 개구리가 있을 때 얘들의 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자, 확대할게요. 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있는 핵을 다시 개구리 알 속에 집어넣어 봤습니다. 핵은 제거를 하고, 원래 핵은 제거를 하고 요 성체 개구리의 핵을 앞쪽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얘들이 올챙이로 원래 돼야 되겠죠. 올챙이로 분할을 해야 될 건데 올챙이로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핵 안에 있던 뭔가가 아마 동물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이때는 괜찮았지만 이때는 바뀌어가지고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이제 줄기세포 기술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구리 본 거고요. 이제 포유류의 생식적 복제 봅시다. 자, 이거는 1997년입니다. 자, 97년에 이 양 있죠. 양에서 애초에 다 분화가 다 된 암양의 젖샘 세포에서 세포를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요. 이 세포의 핵을 다른 개체의 난자 속에다가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키웠어요. 키웠더니 성체양이 됐어요. 얘가 그 유명한 복제양 돌리죠. 그래서 분명히 얘를 지금 낳은 거는 또 심지어 다른 양입니다. 다른 양의 얘들을 착상을 시켜가지고 돌리를 출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얘들은 낳은 엄마가 다르고요. 난자를 준 세포질 엄마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핵을 준 엄마가 다릅니다. 결론은 어쨌든 요 핵이 얘 유전자를 결정을 했겠죠. 어쨌든 뭐 미토콘드리아는 여기서 받았다 쳐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다? 이 성체 복제양 돌리 같은 경우에는 6살에 조기 관절염이랑 폐합병증이 왔어요. 보통 양 수명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니까 절반밖에 못 산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텔로미어. 애초에 지금 핵을 성체에서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DNA 길이가 짧아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얘들이 복제를 했을 때 DNA가 빨리 수명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들 수명이 짧았다라고 한 가지 생각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 요게 이제 경성대였나 개명대였나 면접 문제로 나왔습니다. 둘 다 말했었어야 됐어요. 후생 유전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요 핵이 원래 완전히 처음 상태로 DNA 메티라가 일어나고 히스톤 상태도 초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초기화시키지 못하고 그 상태 그대로 여기로 핵으로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후생유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 두 개를 말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복제 동물의 후생 유전적 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금 말한 그거예요. 히스톤 아세틸화, 그다음에 DNA 메티라. 자, 요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개체로 성장한 다음에 바뀌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공유한 요 성인 개체 같은 경우에 이런 후성적 변화가 수정란 상태로 되돌려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조군에 비해 가지고 복제동물 DNA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DNA가 더 많은 메티라를 가지고 있고 염색질 재구성도 조금 잘못돼 있어 가지고 발생에 필요한 어떤 유전자 발현을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병이 조기에 찾아와 가지고 안락사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의 줄기세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배아랑 성체 줄기세포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아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인간 초기에 배아가 있을 때 포배기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발생을 좀 들어야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이제 내부 세포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배아 줄기세포 엠브리오닉 스템셀 해가지고 ES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들은 아직 발생 초기 단계다 보니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과 같은 다른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면 나중에 이제 발생 들으면 이해돼요. 그냥 넘어갑시다. 하여튼 얘들이 다른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구나.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태반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태반으로는 분화가 안 돼요. 이런 건 좀 시험 나올 만하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의 특징은 대부분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요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화 상태로 얘들이 그냥 계속 분열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이제 셀프 리뉴얼 혹은 자기 복제 이렇게 불러요. 자, 요런 능력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분열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성체가 되었죠. 사람이 막 다 컸습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 몸에도요 사실 줄기세포가 일부 존재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은 보통 줄기세포가 똑같은 줄기세포 두 개로도 분열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구세포 두 개로 이렇게 분열할 수도 있고요. 줄기세포가 있으면은 나눠지면서 분열을 하면서 각각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줄기세포 두 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줄기세포가 됐다 쳤을 때 뭐 하나는 줄기세포가 되고요. 하나는 전구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요 줄기세포가 둘 다 전구세포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가 성체 줄기세포 됐을 때 운명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구세포들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인자에 노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골수 유도 줄기세포라는 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미 부분적으로는 분화가 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두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골수 유도 줄기세포는 하나는 조열 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다른 하나는 중간엽 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혈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계, 즉 뭐 백혈구 세포들 있죠. 아니면 뭐 적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로 가능하고요. 중간엽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뭐 뼈, 연골, 그다음에 지방, 아니면은 근육 이런 걸로 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처럼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화된 배아줄기세포는 플루리포턴트라는 걸 가지고요. 골수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멀티포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가 하나로만 되는 거는 유니포턴트 셀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으로 정원세포 같은 게 있습니다. 정원세포가 있으면은 얘들은 정자로밖에 분화가 안 되죠. 자, 그 다음 역분화 줄기세포 이거 한번 봅시다. 먼저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 해가지고 자,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iPS 셀 이렇게 부르고요. 자, 얘들은 일본의 이제 야마나카 팀이라는 곳에서 야마나카 교수가 이끄는 팀에서 자, 분화가 다 된 인간 세포로부터 얘들을 역프로그램 한 거예요. 역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줄기세포로 되돌립니다. 원래 이쪽밖에 안 되는데 요 과정을 뒤집어서 이렇게 간 거죠. 즉 원래 줄기세포에서 전구세포가 되고요. 전구세포가 이제 피부 아세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4개의 줄기세포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이러스 클로닝 벡터로 도입을 해요. 이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야마나카 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요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개명대 기출에서 물어봤어요. 다음 중 야마나카 인자가 아닌 것을 내갖고 다른 거 하나 넣어놓고 고르는 거. 이런 게 이제 편입 스타일이죠. 어쨌든 피부 아세포에 야마나카 인자를 도입. 바이러스 벡터로 도입을 했더니 얘들이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 즉 iPS 셀이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써봤냐면은 망막 이상인 환자한테 이 피부 세포에서 유래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다시 망막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화되는 것이 이제 막아졌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캠벨에 나와요. 물론 개선은 안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화만 막았대요. 자, 이번에는 DNA 기반 생명공학 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응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DNA 기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유전 질환을 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이즈 같은 거 있죠. 에이즈는 바이러스성인데 이런 비유전적인 질환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의 진단과 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RT-PCR 가지고 HIV 얘들을 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PCR을 통해 가지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낭포성 섬유증, 그 다음에 헌팅턴병, 그 다음에 뭐 디센 근위축증 이런 거 앞에서 다 배웠죠. 이런 유전자들을 확인해 가지고 태어나기도 전에 질병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인 유전체 분석 나와 있네요. 그래서 비정상 대립 유전자인 이 SNP라는 게 있는데 SNP는 나중에 뒤에서 할 겁니다. 얘들을 PCR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개인 유전체를. 나중에 할 거긴 한데 뭐 어려운 개념 아니라 간단하게 안 보고 넘어갈게요. 또 SNP 같은 경우에는 자, 단 하나의 염기가 다른 변이를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유전적 차이를 나타내는데 염기 하나가 딱 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런 SNP 패턴들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비암호화 영역이다 그러면은 뭐 SNP 자체가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요. 다만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이 변한다든지 하면은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 약물에 대한 반응성 차이 같은 게 크게 갑자기 확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하나의 유전자 염기 서열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를 통해 가지고 뭐 심장병이나 암 발병 위험도 아니면 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통해 가지고 모계를 혈통을 조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반면에 부계 혈통을 조사하려면은 Y 염색체 얘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우리 앞에서 유전학에서 다 한 얘기입니다. Y는 항상 아빠가 아들한테만 물려주는 거니까 부계 혈통을 조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세포질을 통해 가지고 난자 속에 있던 미토콘드리아가 항상 자손에게 넘어가니까 모계 혈통을 조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맞춤 의학 이렇게 나오네요. 자, 맞춤 의학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했죠. 유방암 같은 거. 그래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그 다음에 헐투 이런 것들 확인을 해가지고 유방암이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이제 유방 절제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맞춤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유전 정보 프로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혹은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또 위험도나 처방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 정보 프로필이 뭐냐면은 이런 SNP 같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아까 조금 헷갈리는 거 있죠. SNP하고 RFLP하고 둘 다 유전자가 바뀐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SN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원인이에요. RFLP를 할 수 있는 원인이 SNP고요. 자, 그 다음에 RFLP는 SNP에 의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연기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제한 요소가 인식을 못하게 되니까 절편 길이가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서로. 자, 그 다음에 약물 유전학도 있는데, 자, 약물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의 어떤 유전체 정보에 따라 가지고 특정 약물에 대해서 어떤 잘 듣는지, 장점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약물에 대한 위험도가 더 큰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FDA 기준으로요, 한 300개 정도 약물이 이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유전자 검사할 거를 권장하고 해요. 기초반이라 조금 알려드리기 애매하긴 한데 그냥 몇 개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얘가 대사가 돼야지 효과가 있어요. 다른 형태로 모양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게 시토크롬피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시토크롬피 2C19 얘가 필요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은 얘가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약을 사용해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보이니까 헐2 같은 경우에 이제 헐2가 양성일 때 이제 쓰는 약이 항암제 중에 트라스트주맙이라는 약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네요. 허셉틴입니다. 허셉틴. 상품명이 허셉틴이고 성분명이 트라스트주맙인데, 어쨌든 얘를 쓰려면은 어떻다? 헐2가 양성일 때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얘를 써야 되는 약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약물 유전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이번에는 인간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편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유전자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를 환자한테 직접 도입하는 거예요. 이거를 유전자 치료 이렇게 부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이 유전자가 하나가 이렇게 결함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에 인위적으로 정상 유전자를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프로모터도 있겠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메신저 RNA가 나오고 단백질이 발현되면서 요 단백질이 없어가지고 생겼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 치료를 하려면은 보통 일반적인 체세포는 안 되고요. 일생 동안 분열하는 세포에 조금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분열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죠. 즉, 요 유전자가 삽입된 세포만 정상 단백질을 만들 거고, 그 주위에 사실 세포가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은데 여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일일이 다 집어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들만 정상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여전히 질병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없을 거고요. 반면에 이런 예시로 들은 거, 혈액이나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골수세포에서 단백질 발현이 이상이 생겼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클론된 정상 유전자를 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레트로바이러스 속에다가 넣어줍니다. 대신에 이 레트로바이러스는 독성이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골수세포에다가 감염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환자가 요걸 이제 이식을 받게 되면은 요 레트로바이러스의 RNA가 역전사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cDNA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게 이제 요 레트로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인테그레이즈를 통해 가지고 숙주세포 속으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골수세포는 줄기세포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을 계속하면서 손실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임상을 실제로 해보니까 그 중에서 3명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요 바이러스가 요 벡터를 이제 삽입하는 과정에서 이 골수세포에 들어갈 때 이 혈액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유전자 근처에서 발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이 cDNA가 골수세포 DNA에 삽입될 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삽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심의 위치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막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유전자 조절이 깨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바이러스 DNA가 프로토 온코진 근처에 삽입이 됐다. 그러면은 강력한 이제 프로모터나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발현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삽입하는 과정에서 종양 억제 유전자를 파괴도 암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한 건 아니고요. 뭐 베타글로빈 유전자 관련 임상이나 아니면은 신경계 퇴행성 질환에서 성공적으로 치료한 사례도 있다고 캠벨 책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 크리스퍼 가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남 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 세포를 편집해가지고 쥐 골수에 주입을 하니까 한 20에서 40% 정도 이제 이 유전자가 수정해가지고 이후로도 계속 유지하는데 성공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캠벨에 나옵니다. 즉 환자의 조혈줄기 세포를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크리스퍼 가이를 이용해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죠. 교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면역 결핍주에다가 이식을 해요. 이때 얘는 자기 적혈구 정상적으로 만듭니다. 다만 이 환자의 유전자를 여기 넣었기 때문에 이게 수정이 안 됐으면요, 어떻게 이 면역결핍주에서 남모양 적혈구가 발견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수정이 다 되었다, 교정이 다 되었다, 그러면은 얘들이 발견되지 않고 정상적인 적혈구가 표현형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더니 한 20에서 40% 정도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런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약품 생산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저분자 약물 합성입니다. 자, 글리백 이마티닙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를 하는 애냐면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RTK 이 기능을 방해하는 분자예요. 저분자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이라고 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는데, 자, 얘 원인이 뭐냐면은 염색체 전자로 인해 가지고 RTK가 과발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얘 온오프 기능이 꺼지면서 이제 계속 증식하는 라스 맵K 신호가 계속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포가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증식을 하는 골수성 백혈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자, 이 글리백 이마티닙이라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은 이 과발현된 RTK의 기능이 방해가 되면서 하위 신호들도 억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CML 치료에 글리백이라는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이런 원인을 알아낸 다음에 얘를 억제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글리백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자, 참고로 지금 여기가 바이오테크놀로지 단원이긴 한데 얘들 합성할 때는 생명공학적으로 막 미생물로 막 만들어낸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얘들 그냥 유기 합성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분자 약물 합성 이렇게 적어놨죠.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이제 생명공학적으로 단백질 같은 거를 막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물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세포 배양을 통한 단백질 생산 볼게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이제 특히 단백질 같은 걸로만 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 생장 호르몬, HGH 휴먼 그로스 호르몬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인슐린 혹은 TPA. 자, 얘들은 플라스미노겐 활성인자입니다. 그래가지고 혈전 분해를 도와가지고 심근경색 발생할 때 투여를 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 배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을 통한 단백질 생산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이제 항트롬빈 이런 게 있어요. 자, 얘들은 뭐냐면은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인간 유전자를 염소 유전자에 삽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염소에 젖을 짜면은 그 안에서 이 항트롬빈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의학적 증거와 유전자 프로필 돼 있네요. 자, 먼저 유전자 프로필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유전자 프로필은 DNA 지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00개 정도 혈액이나 조직세포가 있으면은 사람별로 이 패턴이 파악이 가능해요. 심지어 PCR 기술로 20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사람의 유전자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TR. 자, 얘들은 플레임 숏 텐덤 A입니다. 텐덤 리핏. 요거의 약자로 한 2에서 한 6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 짧은 염기 서열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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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애들을 STR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런 반복되는 정도, 이 빈도와 요 크기, 길이 같은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이제 폴리모르픽 이렇게 불러요. 개인에 있어서도 이 두 대립 유전자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빈도도 엄마 아빠한테 각각 물려받다 보니까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전자 부위를 뭐 CACA도 있었을 거고 뭐 AT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한 13개 정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같은 확률은 거의 뭐 100억에서 수천억 분의 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왜 13개냐면 이 숫자 자체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수보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3개 정도 조사를 했을 때 같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각각 지금 대립 유전자마다도 이 반복 빈도가 다르다 했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ACAT 얘들이 반복되는데 이게 30번 반복되고요. 여기서 15번 반복된다 칩시다. 그러면 표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가로 열고 30,15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게 범죄 현장에서 나온 유전자, 그 다음에 용의자의 유전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요런 거 뭐 그 다음에 CA 요런 게 뭐 한 20개, 30개 이렇게 나왔다. 자, 요런 거를 한 13개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같으면은 확실하게 네가 범인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용할 때 쇼 텐덤 리핏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환경 정화 및 농업에서 응용되어 있는데 뭐 이거 시험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고 갑시다. 자, 먼저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중금속을 흡수하는 세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납이나 구리 이런 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황산납이라든지 황산구리 형태 이런 식으로 중금속을 전환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면접에서 가끔 나올 수 있는데, 자, 우리 콩이랑 옥수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GMO 식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자를 변형한 유기체다 이래가지고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콩, 옥수수 있죠. 콩과 식물 이런 거 지금 우리가 먹는 거 대부분 다 GMO 식품이에요. 유전자 변형 식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식으로 유전자를 변형했나. 자, 병충해에 저항성이 있거나 농약에 대해 가지고 저항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초제 같은 거 뿌렸을 때 다른 식물들은 다 죽지만 얘들은 살아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쉽게 얘들만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량도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먹으면은 뭐 사람한테 뭔가 문제가 있느냐? 지금 먹어도 여러분들 별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죠.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도 뭐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을 뿐 뭐 나중에 이제 세대가 지나고 나서 뭔가 나올 수는 있겠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더 우려하는 거는 이게 유전자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식물로 쉽게 또 옮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에 이제 유전자가 막 전파가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갖고 이게 만약에 잡초한테 이 유전자가 들어가 버렸다, 전이돼 버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잡초가 훨씬 더 강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막 제초제 같은 걸 뿌려도 잡초가 죽지 않고 더 뭉성해지면서 이제 유해 식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려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20장 바이오 테크놀로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